안녕하세요. 역사를 배우는 용산공원 옹고지용의 김홍렬입니다. 용산공원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옹고지용, 즉 옛것을 통해 용산공원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산 어린이정원의 조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설계 실무도 진행하고 있는 조경가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양력을 살펴보면 그동안 다양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던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중에게 가장 잘 널리 알려진 것은 몇 해 전에 재조성돼가지고 개장한 강화문 광장이 있고요. 또 목동에 파리공원이라고 옛 공원이 있었어요. 그걸 최근에 레노베이션 했었고, 또 올해는 이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초청 작가로 초대되어서 거기 이제 정원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산기지에서 이제 카투사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용산기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되신 걸까요? 제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8군 작전참모부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이후에 제가 용산공원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지는 그때는 물론 몰랐죠. 왜냐면 그때는 당연히 미군 기지였고, 그때 근무했던 기억이라든가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게 다가왔던 것은 분명하죠. 네. 지난 옹고지용 2편에 출연하신 한 분이 교수님 카투사 시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산기지를 자주 방문하셨던 야전 카투사였습니다. 용산 카투사 근무 경험이 용산기지의 공간을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이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 카투사 근무했을 때는 이게 공원을 어떻게 바뀌지 이런 거를 고민을 했다기보다 일단 공간적으로 되게 달랐다는 점,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는데 사실 거의 미국 같은 이제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실질적으로 용산공원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아직 개방이 안 됐을 때 그런 어떤 공간을 알고 있고 용산 기지의 곳곳을 좀 가봤다는 것이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자문을 한다든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번을 들어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소에 따른 적합한 공원이나 정원 설계, 기획을 하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 본격적으로 용산공원 설계를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용산공원 기본 설계와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용산공원은 여러 차례 공모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때도 아는 후배랑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진짜 이 공원을 만드는 설계 공모가 있었고,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있었는데 한국 회사랑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공모전도 제출했었습니다. 2014년부터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설계 이전 단계인데 그걸 한번 바꿔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좀 주도해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용산공원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설계는 아니고 좀 특이한 어떤 그런 이벤트와 어떤 그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직접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선된 설계사랑 계속 이제 그런 설계들이 변경되면서 자문 용역들, 그리고 그 설계사의 어떤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위원회 활동에서 용산공원과 계속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처음 뵀던 게 2017년 용산공원 라운드 테이블이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용산공원 라운드 테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 용산공원이 이제 계속 된다 하지만 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 이제 절차상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이 용산공원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직접 방문하고 그럴 기회도 이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게는 공원 모색, 공원 산책, 공원 탐독, 공원 서평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게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 이 함께 이렇게 진행이 돼서 거의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그런 뜻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모습을 용산 어린이정원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원과 공원,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라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공원과 정원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볼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정원과 공원은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택시랑 일반 승용차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차는 똑같죠. 근데 그걸 그냥 택시로 쓰는 거고 일반 개인 승용차는 개인 용도로 쓰는 건데 정원이랑 공원도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공간, 사적인 공간이었고요. 공원은 사적인 공간이 개방돼서 시민들에게 이제 열린 공간이 된 거죠. 옛날에는 정원밖에 없었어요. 공원은 거의 19세기 현대 가까이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나타나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최초로 이제 공원 같은 게 제도화됐을 때 보면 새롭게 조성을 했다기보다 옛날 왕실 정원이라든가 귀족들의 정원 같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개인의 공간이 그냥 열렸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좀 공원과 정원의 의미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랑은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개인 승용차와 택시의 비유는 정말 좀 새로운 설명이고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또 궁금해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원과 공원의 개념은 그럼 언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원의 개념은 현대 도시가 막 커지면서 그리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공적인 정원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정원의 개념 자체는 인류 문명과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집을 짓기 전에 밭도 만들고 농경을 하려면 뭘 심었겠죠. 그게 뭐 문화사적으로는 뭐 인류사적으로는 그게 정원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서양과 동양에서의 정원의 기원은 좀 다른데 가장 먼저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서양에서는 당연히 그냥 역사가 제일 오래된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쪽이에요. 중국에서도 뭐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기록들이 정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정원에 대한 기록들과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원의 어원이랑 우리 한자어로는 공원이 공공의 정원. 그냥 한자로 풀이하자면 공공의 정원이라서 정원이 그냥 공공화된 거다 그랬는데 서양 특히 영어에서는 어원 자체가 좀 달라요. 가든은 좀 울타리가 쳐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뜻하는 거고 파크는 사실 사냥터를 의미해요. 왕들이나 귀족들의 사냥터고 큰 공간이죠. 그래서 공원들은 크잖아요. 그리고 왜 파크이 그냥 공원이 되었느냐? 공공의 의미가 없는데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게 시민사회가 성숙화되면서 왕실이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공공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대로 왕실이나 귀족들의 큰 어떤 녹지 공간이었던 파크이 그대로 공원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파크의 개념을 현대에 와서 근대 이제 20세기 초에 동양에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것들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공공의 정원이다. 왜냐면 동양에도 정원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개념들이 조금 역사적으로는 좀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원의 개념이 먼저 생겨났고 그리고 공원이 이제 뒤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도심 속에서 정원과 공원은 주로 어떤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공원이 19세기랑 20세기 초 요럴 때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도시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도시는 뭐 기원전 이집트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유적들이 나오죠. 근데 19세기 들어서 아예 질적으로 다른 도시가 등장을 해요. 이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당시는 이제 도시가 100만을 넘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도가 급격한 거죠. 급격하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오염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특히 노동자들이 살던 이런 환경들은 너무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생의 문제가 생겨요. 전염병도 많이 돌고요. 노동자들이 살던 주거지에는 햇빛도 안 들고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회운동을 펼쳤던 분들은 의사분들이 많았어요. 보건적으로.
도시에 그런 빡빡하게 밀집돼 있던 데를 덜어내고 이제 녹색이 들어간 거죠. 이런 사회적 변화랑 도시의 변화와 맞춰서 그런 공원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그때 이 공원을 만드신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이만한 면적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뒤에는 이만한 면적의 정신공원이. 그래서 그게 19세기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은 가장 민주적이고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960년대 들면은 환경 문제, 환경 운동이 되게 대두가 돼요. 그때 오염이 심해지고 교통 문제라든가 전 세계 이제 큰 대도시들이 여전히 환경 문제로 오염받고 있었을 때 공원의 어떤 환경적인 가치, 특히 생태적 가치라는 것이 중요해지죠. 이때가 생태학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도시에서도 이런 생태적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담론이 펼쳐져서 한번 공원이 크게 체질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이제 예술적인 공원도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건축이 저희 예술 작품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공공의 정원이라든가 공원이라는 공간도 예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공원 안에 정원이 들어온다든가 정원 같은 그런 공간들이 공원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게 하나의 고속도로가 회색 인프라라면은 이런 녹지라든가 공원이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녹색의 기반 시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홍수도 저감을 하고 맑은 공기도 제공을 하고 이런 어떤 생각에서 공원의 역할을 한번 다시 좀 재정의를 하게 됐고요. 2020년대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유일하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었어요. 집 말고는. 그러면서 어떤 건강 그리고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지금도 엄청 더운데 기후변화에서 이 공원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상과 함께 용산 어린이 정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올해 6월 용산 어린이 정원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인데요. 방문객 여러분들이 직접 찍고 만들어주신 영상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용산 어린이 정원 이야기야. 용산이 지난 110년 만에 공원이 되어 대한민국 붐으로 돌아왔어. 다 같이 떠나볼까? 용산 어린이 정원 놀러와요. 모두 함께 즐겨봐요. 신나게 뛰어놀아요. Let's go let's go. 버벌집에서 뽑은 전시 함께 즐겨. 용산 속에 찾은 도서관 시간 소통 가득한 곳. Yeah, read a book, get the look. Let's go let's go. 전시관의 특별 전시 주제마다 새로워. Let's play. 용산 어린이 정원 놀러와요. 모두 함께 즐겨봐요. 신나게 뛰어놀아요. Let's go let's go. 꿈날에 맞게 굿즈 사고 피크닉 용품 빌려. Let's go let's go. 정원에서 물놀이 하고 우리 모두의 놀이터. Splash and play. Hooray. 정원에서 신나게 놀아요.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요. Let's play. 용산 어린이 정원 놀러와요. 모두 함께 즐겨봐요. 신나게 뛰어놀아요. Let's go. 네, 방문객들이 바라본 용산 어린이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교수님, 영상 같이 보셨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방문객들이 찍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잘 찍으셨고요. 사실 보니까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저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었나? 저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뭐가 많네요. 많고 특히 또 저희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니까 사실 제가 방문학원에 이제 자문할 때는 되게 큰 얘기들만 했었거든요. 국가, 뭐 역사, 미군 생태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이걸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용산공원의 좀 출발점으로 그런 어린이 정원에 저런 여러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 게 또 이게 영상을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점은 어린이 정원, 용산 어린이 정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용산 공원의 주 출입구다 보니까 그 게이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 갔었을 때 입구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제 또 들어가려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이 좀 번거로워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저도 느낀 건데 이게 원래는 정원이라든가 공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고 미군 기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안쪽에 즐길 만한 데까지 갈 때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 공간들의 어떤 그 동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돌아가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된 건데 차츰 나무가 크면서 다 나아질 부분이지만 그늘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또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정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해외를 가면은 너무나 좋은 공원과 정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려진 센트럴 파크라든가 뉴욕의 뭐 하이라인 같은 그런 공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공원 자체가 좋기보다 이게 오랫동안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정원의 사례로 보자면 이제 현대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어린이 정원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도 큰 공원 안에 여러 정원들이 이제 구성이 된 방식이고요.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큰 정원인데 방문객들이 다양한 주제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 경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한번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별로도 공원과 정원의 역할은 달랐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정원과 공원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일단 그래서 18세기에 만들어진 영국식 정원은 동양과 서양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공간 구조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스토리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영국식 정원에 가보면 그리스 신화라든가 성경 얘기가 있다면 동양에서는 여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의 고전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원을 보시면 거의 18세기에 만들어진 영국의 귀족들 정원과 비슷해요.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귀족들이 그런 식의 정원들을 추구한 것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의 그런 기하학적 정원은 너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의 정원이 됐었을 때 더 맞는 거죠. 초기의 정원들은 그대로 지금 영국의 하이든 파크도 그렇지만 그냥 영국의 왕실 정원이 공원이 된 사례예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원의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게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만든 옴스테드라는 조경가가 센트럴 파크를 어떻게 만든지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영국식 정원들이었어요. 실제로 많이 답사를 가보고 요 방식대로 미국의 큰 공원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랬고 그 센트럴 파크가 하나의 어떤 모델이 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뭐 서울숲이라든가 이런 유기적이고 뭐 호수가 있고 큰 잔디밭이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과거를 넘어 현재 공원이 갖는 지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향점이 또 있을까요? 미래를 본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공원의 가치일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녹색 공간들이 도시에서 도시 온도를 낮추고 또 여러 홍수도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부작용들을 완충해 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어떤 효과에 주목을 하고 많은 공원들이 이제 또 다른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말로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공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선진국의 공원들도 공원의 패러다임을 그런 공존 가능성, 물론 이 공존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이제 다른 사회를 이룬 구성원들끼리의 공존이고 형평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더 넓게 봐서는 다양한 인간 외에 다양한 동식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미래 공원에서 탐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공원에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이것이 어떤 사회 형평성을 조율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공원이 있는 곳에서는 좀 정신적으로도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사회적 소통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큰 공원이라든가 양쪽으로 공원을 늘렸다면은 지금은 공원이 적은 소외 지역, 공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좀 뭐 산지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그런 공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원과 공원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세계의 정원과 공원의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용산공원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용산기지와 용산공원만이 갖는 경쟁력과 특수성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용산공원은 용산의 미군 기지였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정체성이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를 처음 가보시면 이제 방문하시면 놀라는 게 바로 우리 옆에 이렇게 이질적인 공간이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길게는 100년, 최소한 60년 이상을 외부와 단절돼서 독자적인 구조로 발전이 되어 온 공간이거든요. 이게 미군 기지라고 하지만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2만 명 넘게 미군의 가족들이 60년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초등학교서부터 심지어 대학교까지 있어요. 대학교까지 있고 서울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안에 도시라는 구조가 용산 미군 기지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이라면은 이 미군 기지가 공원이 됐었을 때 그런 정체성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의 담장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하곤 하는데요. 용산공원을 떠올리게 되면, 일반적인 공원을 떠올리게 되면 그 경계가 되는 담장이 없는 풍경들을 생각을 하곤 하는데 용산기지의 담장이 모두 사라지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엉뚱한 상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상상을 하고 계시고요. 담장이 있는 공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은 근데 그거는 공공한테 개방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아니면 어떤 동네의 배타적인 그런 공원들이라든가 공공 정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위험해가지고 뭐 밤에는 잠궈 놔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사례가 아니면 공원은 열려 있는 게 맞고요. 물론 지금 용산기지는 아직 기지입니다. 기지고 공원으로 변화가는 과정에서 저는 담장들이 당연히 자연히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들은 담장이 사라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랑 공원을 만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최소한 담장이 지금 있는 부분, 담장이 그리고 없어졌을 때 그 경계 부분은 도시랑 공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그 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나라에도 여러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이라든가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경계도 그렇고요. 도시랑 공원이 명확한 경계를 갖지 않고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서 작동되는 그런 구조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용산 어린이 정원은 처음으로 담장이 없어지는 구역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주거지도 있고요. 지금 용리단길이라고 되게 핫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어떤 공간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용산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올 수 있고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서 그 담장이 없어졌을 때 이것은 어떤 별도의 또 용산공원과 서울 아니면 용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하나의 어떤 통합된 그런 공간으로서 더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용산공원, 용산 어린이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길 바라십니까? 용산공원은 큰 공원입니다. 아마 서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국가가 직접 만드는 공원이다 보니까 국가, 뭐 역사, 뭐 자연, 생태계 이런 큰 얘기들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이 용산공원을 즐기고 쓸 때는 어린이처럼 그리고 또 정원처럼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들은 그냥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즐기고 뭐 다양한 의견도 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어린이처럼 이 시민들이 용산공원을 그렇게 써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원이라는 의미는 큰 공공공간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큰 어떤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정원처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은 큰 특징 중 하나는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정원은 그 주인이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용산공원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원이라는 의미가 이 출발점으로서 용산공원이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갖고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공원으로 기억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모습이 앞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봤던 공원과 정원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재 개방 중인 용산 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용산공원 옹고지용,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